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는 차량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입니다. 그 시각 헌법재판소 인근. 긴장감이 감돕니다. 계엄 선포 49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했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 집행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힌 영장을 지시합니다. 경호처에 막힌 첫 시도와 달리 수사 인력을 대폭 늘려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세 차례의 출석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에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서울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공수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그러한 결정으로 종식되었다라고. 공수처에 체포된 그날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협조하는 대신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기각됐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자신을 변호했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오히려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담기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을 어떤 적법한 절차 내에서 그런 것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랬었으면은 오히려 그 체포영장도 발부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공수처가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공수처는 체포 당일 한 차례 대통령을 조사했지만 이후 세 차례 강제 구인과 구치소 현장 조사는 모두 무산됐고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예상보다 닷새 빠른 지난 23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수사권 논란 속에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된 공수처 수사. 이제 공은 윤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새해 첫날 대통령 공관 앞. 대통령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지자들에게 전달된 입장문에는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 체포 직후엔 영상 메시지와 함께 SNS에 자필 담화문도 공개했습니다. 응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담화문에선 부정선거를 모두 9차례 언급했습니다. 일부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제기해온 부정선거라는 표현이 대통령 담화문에 처음 등장한 겁니다. 구치소 수감 이후에도 메시지는 이어졌습니다. 추운 거리에 나와 계신 국민들의 애국심에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온 변호인단은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우리 우파의 장점이고 약점이 참 우리가 폭력을 못 씁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우리들이 저항권 행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극우 성향 유튜버들을 통해 더욱 과격한 언어로 변질됐습니다.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내일 광화문에 천만이 모여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자!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사실은 목적을 갖고 있는 건데, 사람들에게 허위 정보나 음모론을 전파하면서도 언론의 법적인 책임이나 규제에서 피해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서울 서부지법 앞. 전광훈 목사는 저항권을 거론하며 과격한 행동을 부추깁니다. 국민 저항권이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누가 가르쳐줬냐?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가르쳐준 거야.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점차 과열되기 시작한 시위대. 알겠어요. 나갈게요.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해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이들을 두둔하는 발언을 합니다. 17명의 젊은이들이 또 담장을 넘다가 또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 혼방이 될 것이다. 새벽 3시 무렵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지지자들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법원에 침입하는 시위대. 소화기와 쇠파이프로 창문을 깨고 경찰까지 폭행했습니다.
명함 좀 보여주세요. 명함 보여주세요. 명함 보여달라고. 언론도 표적이 됐습니다. 명함 보여주면 되잖아. KBS라니까요. 근데 왜 도망을? 일부 시위대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실까지 들어가 집기를 부쉈습니다. 이틀 동안 서울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위대만 90여 명, 이미 6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월당. 서부지법 폭동 이후 탄핵 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 수의가 아닌 붉은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탄핵 심판의 쟁점은 국회와 정당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의 위헌 여부.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네. 본인이 주신문에 답변한 거는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엄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다릅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된 쪽지도 쟁점입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30분 경부터 국무위원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관련 쪽지를 자신이 썼다고 말했습니다. 22시 15분 정도까지 증인이 국무회의 당일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꼭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건네지 못하고 예. 최상목 재경부 장관이 좀 늦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예.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장관들의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맞습니다. 비밀스럽게 불러서가 아니라 4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준 거 맞죠? 그 사실입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진행 사항의 위법 사항에 김용현 전 장관은 또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죠. 동의한 동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모두 반대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 중에 찬성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다 반대하고 걱정했습니다. 총리님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저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은 선관위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보자는 의미였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생 시점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피청구인 측의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적 혼란 속에서 선거 부정의 음모론은 우리 공동체 자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핵심 쟁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기존 관련자들과 상반되는 주장을 이어가는 상황. 다음 달 4일 열리는 5차 변론기일부터는 재판에 넘겨진 군 수뇌부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마지막 8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13일입니다. 그렇다면 탄핵 심판 선고까진 얼마나 걸릴까?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탄핵 소추 이후 길게는 석 달가량 걸렸습니다. 4월 18일엔 현직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3월에 결론이 나온다는 전망도 있지만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애초에 5번의 변론기일만으로도 충분히 사실관계에 관한 각가지 이 증거라든가 이런 일련의 절차 진행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더 연장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인정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는. 증인을 얼마만큼 부를 필요가 있는가에 따라서 이 절차가 조속히 변론이 조속히 종결될 것인지 아니면은 더 변론이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가 그때 가서 이제 결정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매주 도심에서는 탄핵 촉구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죗값을 전부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의 일상을 전부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사로이 국력을 남발한 것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비상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하고 역사적 기록의 사법 정의가 될 것으로 저는 꼭 믿습니다. 사법부의 권위나 최종 판결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혼란과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떤 제도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힘들게 많은 희생을 통해서 만든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And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We will tariff and tax foreign countries to enrich our citizens. 기관주의에 빠져서 수세적 자세로 혁신을 도외시하게서는 안 됩니다. 더 강력해진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바다와 맞닿은 부두에 차량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물량의 4분의 1 가까이 소화하는 국내 최대 자동차 항만 평택항. 출항을 앞둔 5만 톤급 자동차 운반선에 자동차가 차례로 선적됩니다. 평택항은 지난해 1억 톤이 넘는 물동량을 담당하며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설렘보다 긴장감이 앞섭니다. The President-elect of the United States, the Honorable Donald John Trump. 바다 건너에서 시작된 거대한 변화 때문입니다.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관세 업무를 총괄할 정부 조직인 대외 수입청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어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 서명하며 미국 무역 적자의 원인과 이로 인한 위험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 협정의 재검토도 각서에 포함되는데 한미 FTA를 다시 협상하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It will be massive amounts of money pouring into our treasury coming from foreign sources. 트럼프 1기 당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폭은 가파르게 떨어져 2019년엔 114억 달러,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5년 새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약대로 한국에 최대 20%포인트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대미 수출액은 최대 304억 달러, 우리 돈으로 43조 원 이상 줄어들 것이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욱이 제3국 관세 부과로 중간재 수출까지 타격을 입는 간접 효과까지 고려하면 총 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2기 때는 중간선거 이전에 모든 정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2기 때 지금 추진되는 정책은 1기 때보다 훨씬 더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의 절반 이상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자동차 업계는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혹시 있을 관세 부분을 우리가 흡수할 부분, 시장이 전가할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갈 거냐라는 부분들이 현재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언급하며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이어 We hope they come out tonight, frankly. We're thinking in terms of 25% on Mexico and Canada.
취임 다음 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ice to see you. We're talking about a tariff of 10% on China based on the fact that they're sending fentanyl to Mexico and Canada. How soon on those tariffs? Probably February 1st is the date we're looking at. 우리 기업들은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먼저 온쇼어링,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여주며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조만간 문을 열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이오닉5 등 차량 생산량을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끌어올리고 인근 엘라베마 공장과 함께 미국 내 생산 거점 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는 채찍을 이용할 건데 그럼 전략적으로 하는 거죠. 수출 수입 이것도 많이 관세를 높이면 아무래도 장막이 쳐지니까 물건 들어오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결국 그래서 이게 그 미국이 요새화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현대제철도 미국에 강판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구상대로 2029년 공장이 완공되면 현대차 공장은 물론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도 강판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1기 때부터 제조업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고 2기 때는 더욱더 제조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고 또 무역 수지도 이제 흑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정책 인센티브, 즉 보조금도 변수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라 원산지와 현지 생산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친환경 차량에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미국 내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되는 아이오닉5 등 전기차 3개 차종에도 보조금 지급이 확정됐지만 최근 중국산 흑연을 사용하는 배터리가 문제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IRA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해왔다는 점입니다. 결국 취임 후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공식화하며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We will end the Green New Deal and we will revoke the electric vehicle mandate. Dis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status. I believe that they will probably try, but I think it's a complicated matter, and we'll see just how far they are able to go legally. 다만 미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투자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에 기반을 둔 공화당 의원들의 선택이 관건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의회 권력이 대통령의 파워를 견제하거든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그 지역의 하원의원, 상원의원들은 한국 기업 때문에 먹고 사는 주민들이 투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반도체 전 공정에서 회로를 형성할 때 발생하는 불량 검출 장비를 개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거는 이제 추 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3라는 모델입니다. 이지스 3 장비의 9번째 장비라는 거고요. 최근 수출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00억 원대 매출을 달성했는데 이 가운데 수출이 90%, 특히 대부분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우주에서 지표면에 있는 축구
이제 우리나라의 장비 업체들도 그 미국의 법을 규제를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그 규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미국의 규제를 어기게 되면은 미국은 이 징벌적 부과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저희 같은 한국의 작은 회사들이 이겨낼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의 기술력 경쟁이 첨예해지는 상황. 반도체 부문에 대한 대중 수출 규제는 트럼프 2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중국으로 가는 고성능 반도체를 막는 이유도 결국은 AI 개발하는 거에 도움이 되는데 막겠다는 차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AI에 대한 그런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대중 수출 규모가 큰 우리 반도체 업계 세법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 370억 달러 투자를 확정했고 SK 하이닉스도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 인디애나의 패키징 생산 기지와 연구 개발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임기 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입장에서는 미국의 투자도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중국의 또 반도체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한 어떤 기술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변화되는 상황을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곧 인도를 앞둔 3, 4만 톤급 배들이 조선소 안벽에 정박해 있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배는 모두 8척. 선박 건조장엔 작업 중인 블록들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습니다. 10년 넘는 장기 침체를 지나온 조선업계. 선박 발주량이 늘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 기준으로 한 사람당 한 척을 했거든요. 제 비서는. 근데 지금은 1.5척 정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호재가 되는 건 트럼프 정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조선업을 콕 집어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3년째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물량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게 돼서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고무적인 이야기였죠. 미국의 조선업이 쇠퇴한 사이 중국은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며 업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미국으로선 안보와 직결된 군함을 중국에 맡기긴 곤란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 유지 보수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게 협력을 요청한 이유입니다. We need ships, and we may have to go a different route than you would normally go. The Navy will use allies also in terms of building ships. 더욱이 지난해 12월엔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미 의회에선 조선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무역에 사용된 미국 선적 선박을 우리나라에서 세금 없이 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은 이쪽 그 자유세계에서 조선업이 중국의 조선업을 상대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상선이라든가 군함의 유지보수 같은 것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 우리 정부는
실무 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해 소통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기회 요인은 극대화하고 위험 요인은 최소화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트럼프 2기를 맞아 조선업처럼 우리만의 기술력을 갖춘 산업을 지렛대 삼아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또 배터리 이런 부분들, 양국 간의 무역 수지, 또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가 될 텐데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통상이라든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군사 안보랑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 괜찮은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하게 움직이기 위해선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민관 협력은 정말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국내 정치가 빠른 시간 되찾았으면 좀 안정을 되찾았으면 하는 이제 이런 생각. 삼성 반도체 공장과 인접한 동탄 신도시. 곳곳에 공실이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작년 한 가을 이후부터는 거의 새롭게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추세고요. 삼성 위기의 여파가 인근 상권까지 미친 겁니다. 반도체 수요 부진에 중국의 저가 공세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범용 D램 반도체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용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개발도 늦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이 첨단 기술,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에 훨씬 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과 결합된 신기술과 함께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The ChatGPT moment for general robotics is just around the corner. 젠슨 황은 로봇 개발 플랫폼을 발표하며 14개의 로봇을 선보였는데 이 가운데 6개가 중국산이었습니다. 다행인 건 우리 기업도 로봇 관련 기업을 인수하는 등 로봇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까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는 시대. 우리에게 트럼프 2기가 위기만은 아닐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를 또 미국이 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한국한테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릴 수도 있는 거죠.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